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앵커 리포트에서 키워드로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초유의 대대대행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퇴 후 최상목 전 부총리도 탄핵 소추안 상정과 동시에 사퇴하면서 오늘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겁니다.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된 만큼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첫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의 공석으로 외교, 안보, 경제를 총지휘하는 1인 3역을 맡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6월 3일 대선까지 앞으로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 사퇴와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개헌, 통상, 국민통합 3대 공약을 제시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 전 총리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 간의 단일화가 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실제 단일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단일화를 위한 1차 마지노선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바로 선거법 사건 기록을 서울 고등법원에 보내며 파기환송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 비판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 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고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이제 대선 판세는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관련 내용을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총리는 임기 2년 차에 개헌을 끝내고 3년 차에 총선, 대선을 함께 실시한 다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통상 문제 해결, 국민통합도 약속을 했는데 한 전 총리의 대선 출사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국민의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상됐던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본인이 과도기적 정부를 지향하겠다 그런 걸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한덕수 이제 전 총리죠. 전 총리는 이제 오늘 출마를 통해서 정치권의 현실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과도기적 정부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38년 된 이 헌법 체제가 이제는 수정이 돼야 된다, 맞지가 않다 이런 것을 표방하면서 본인이 개헌을 완수하면은 본인이 하야를 하겠다 그렇게 뜻을 피력했죠. 그리고 본인이 내세운 비전으로는 약자와의 동행과 국민 통합 이것을 강하게 내세웠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인 통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계기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통해서 본인의 이러한 출마 선언을 구체적으로 내세울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대선 출사표. 방점은 개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개헌이야 그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엄중한 상황인 거는 권한대행, 그러니까 전 총리로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본인이 대선에 후보가 되겠다라는 것들은 좀 국민들 앞에 염치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죠? 본인이 몸담았던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의 파면 음. 그걸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법적 책임은 최소한 본인이 오늘 기자 백브리핑에서 그 밝혔듯이 뭐 헌재에서 뭐 기각을 해줬다 탄핵.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그런 불법 비상계엄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치적 책임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란 정부에 있어서의 총리로서 정책 책임을 다 잊어버리고 본인이 이 나라에 대한 어떤 평화랑과 뭐 거국내각 개헌 그다음에 이 통합을 주장한다. 저는 이게 어불성설이지 어떤 근거에서 출마했는지 참 안타까운 한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출마의 명분이 없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진 않죠. 이제 사실 그간에 이제 개헌만 놓고 보더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본인이 집권하면은 차근차근 개헌을 하겠다. 하지만 본인이 개헌을 하더라도 5년의 임기는 채우겠다는 그런 구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는 오늘 출마 선언을 통해서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개헌을 완수를 하면은 본인은 그 개헌된 헌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5년을 채울 수도 있지만 5년을 채우지 않고 3년만 하고 하야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굉장히 선명성이 분명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개헌할 수밖에 없느냐.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은 정말 불행한 일이었고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정치권의 국회의 권한이 세진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헌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충분히 출마의 명분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경제 통상 전문가로서 현재 당면한 경제 문제 그리고 관세 문제 이러한 부분은 눈앞에 빠르게는 뭐 수개월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만큼 경제 전문가로서 자신감도 표출한 거로 보고 그래서 충분히 명분은 있다고 봐야죠. 근데 명분 계속 뭐 갖다 붙이면 있겠죠. 명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유 없는 무덤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민 여론의 대다수가 지난 정부, 지난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는 이제 잊고 싶다예요.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정치인들을 뭐 감금하고 장악해서 본인들 뜻대로 뭔가 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독재 정부를 꿈꿨던 그런 사실상 정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총리를 했었습니다. 본인은 동조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나 침묵도 동조라고 봤을 때는 책임이 없을까요? 많은 국민들은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평가하는 여론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본인의 입으로는 명분을 얘기할 수 있으나 자격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는 권한대행의 직에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도 출마 선언문에 본인의 출마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자백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많은 국민들을 만났다. 여기저기 전문가와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다라는 것은 왜 고위직에 있으면서 선거에 악용하려고 그런 일정들을 합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성 자체도 저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는 본인의 선택일 수는 있으나 매우 부적절한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반박.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국민의힘은 물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끊임없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로 따진다면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무투표 당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자체도 사실은 그간에 많은 사법 리스크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도 존중을 하고 대법원의 판결도 존중하지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내세우는 후보의 불리한 판결을 낸 판사에 대해서는 징계와 탄핵을 운운하고 그리고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법원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이러한 부분 자체도 민주당이 후보를 낸 입장에서 본인의 후보를 위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상권 분립 체제 하에서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마치 무투표 당선과 같은 그러한 논리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봐야죠. 아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 후보예요?
아니죠. 그렇죠. 예. 저는 지금 한덕수 이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지금 자평을 하는 것이고 내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하고 별개로 한덕수 전 총리의 임무를 놓고 봤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될 그 정부의 2인자였던 사람이 나오는 건 부적절하다 그 얘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래도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가 한 명 있죠. 그나마 그러면 그분 정도는 나와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저는 명분을 찾더라도 최소한 우리들 안에서의 명분보다는 국민 좋아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어차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공당일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이라면 한덕수 전 총리의 저는 출마가 굉장히 좀 불쾌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거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물론 경선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가 다 주지의 사실을 아는 것처럼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닌 필연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마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최종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필연이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양자가 남겠죠. 단일화된 후보와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결국은 선택의 몫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동의 책임으로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미래와 비전을 보는 것도 이번 조기 대선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미래와 비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몫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정치권에서 출마 자체를 두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쟁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남은 약 30여일간의 대선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비전과 미래를 보여주고 전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게 후보들이 몫이고 후보들이 숙제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덕수 후보도 사과는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무회의의 요건, 개헌 당시에 그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했고 하지만 본인이 끊임없이 사과를 해야 된다면 끊임없이 사과를 하실 거고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을 질 것이고 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예. 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앞서서 이제 개헌 얘기했을 때 모두가 동의한다라고는 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얘기 중에 정치인들은 그동안 권력에 대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개헌할 의지가 과연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건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역시나 한번 개헌이 실패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즉 자기는 공직자였기 때문에 사심없이 할 것이다. 즉 3년 임기해가지고 개헌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아직 개헌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는 아직 안 했잖아요. 개헌 얘기 했었죠. 하긴 내란 했지만, 종식 네. 이후에 개헌을 하겠다. 음. 개헌은 불가피하고 피해갈 수 없다.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당장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한덕수 전 총리나 뭐 한동훈 후보도 있고 김문수 후보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단지 시기에 대한 어떤 적절성.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하고 있고 그 혐의에 있어서 비상계엄이 불법이 인정돼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파면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란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끝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란 행위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철저하게 밝혀서 평온한 내란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든 뒤에 그 다음에 협상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이게 더 합리적이지. 그냥 국민들한테 눈속이만 하라고 내란은 일단은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책임 묻지 마시고 죄송해요. 사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헌해서 새롭게 시작하시죠. 이게 더 비정상적인 어떤 행동이 아닐까.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전자와 후자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제 얘기를 들어도 국민들은 전자의 손을 들어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내란 종식의 최종은 개헌이죠.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도 현행 87 체제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한덕수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죠. 한덕수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역대 정치권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개헌을 안 했다고 하는 지적하는 포인트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 헌법의 맹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개헌을 할 때 개헌 헌법은 개정 당시의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조기 대선 때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 5년의 임기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다 채우다 보면은
개헌의 동력이 집권 후반부에 가면 상실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덕수 후보가 제시한 것처럼 본인은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나는 하야하겠다 그러거든요. 개헌을 완수한 다음에 나는 하야하겠다. 그래 본인 임기를 3년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어느 후보도 사실 천명한 후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 그것이 개헌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께 얼마만큼 강하게 보여주느냐.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3년만 하겠다는 건 한동훈 후보도 처음에 했던 얘기 같아요. 처음에 이제 3년 하고 개헌을 그때 추진하고 자기의 임기는 3년만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뭐 특별한 게 없다고 평가받는 게 그런 거고요. 제일 아쉬운 거는 물론 기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백브리핑에서 어떤 이 지난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함으로써 나는 좀 나름대로 면접을 받은 거 아니냐 이걸로 가늠했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한테 나서는 출마 선언문에는 지난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는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부끄러워서 안 담았는지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해서 이미 나는 책임 없다. 책임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몇몇 장성들이 지금 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인재 내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뭉뚱그리는 국민들 앞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명구하고 송구한 행동의 출마 선언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에 대한 평가 저는 출마 전의 권한대행보다 훨씬 더 지금 거품처럼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찬성하는 분들과 누구와도 협력하겠다. 즉 일단 빅텐트의 문은 열었는데 이 빅텐트를 열기 전에 해야 될 것이 국민의힘에서의 단일화 부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덕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토요일 날 있을 경선에 유불리가 좀 있을까요? 뭐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본인은 개헌을 매개로 단일화하겠다. 그리고 빅텐트를 치겠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문을 열은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준석 후보가 응할지 안 응할지는 이준석 후보의 선택에 달린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더라도 5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승자가 되는 후보 역시 단일화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당연한 필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일화를 통해서 개헌을 매개로는 하지만 이 개헌만을 매개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아마 더 큰 비전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을 거로 생각해요. 개헌을 넘어서서 어떠한 부분이 미래고 어떠한 부분이 비전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한테 내 삶이 윤택해지고 국민들이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는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이 될 때 단순한 정치 공학적인 해석에 의한 빅텐트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치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논의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은 부족하지만 더 활발하게 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요. 나올 때는 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막상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 녹록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내일 최종적으로 한 명이 추려지는 가운데서 네. 오늘까지 그 두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내가 자강론이다. 내가 후보가 되면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가는 것이지 한덕수 후보에게 흡수되듯이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덕수 후보 자체가 어떤 국민의힘의 뭐 중진 그룹들과 지도부와 논의가 있었을지는 모르나 최소한 어느 정도의 단일화의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먼저 선정권을 좀 약속받고 나오지 않았냐라고 예측이 가능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잘못하면은 닥쳤던 신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칫국만 마시는 신세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물리적으로 5월 10일이라는 후보 등록 전에 한 7일간 안에 급속도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후보가 선출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을 것이고 당무 우선권과 당내에서의 지도부와 중진 의원이 부딪힌다면 그 시간에 부딪히는 시간 동안 한덕수 후보는요 그냥 가만히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걸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땐 한덕수 후보의 어떤 정치 행로가 그렇게 본인이 여러 사람들과 많은 논의를 했겠으나 그렇게 순탄하게 단일화 과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좀 낮아지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두 후보 중에 이제 최종된 후보가 과연 단일화의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당권을 갖지 않은, 즉 당권 있는 당원들의 투표 없이 갑자기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좀 당원들은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의 룰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된 다음에 네. 단일화에 대해서 당원들이 찬성을 할 거냐,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헌 당규 내규에 당원들을 대신하는 그러한 전국 상임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그 당원들의 의견을 간접 수렴하는 네. 그런 형태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후보 중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다 단일화를 동의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있죠. 네. 하지만 김문수 후보도 최종 맞수 토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본인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래서 두 후보 모두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리고 최종 단일화에서는 어떤 룰을 적용할지가 또 이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후보들 간의 협상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라는 게 필연이다, 이렇게 후보들도 인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아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빅텐트에 누구누구가 들어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단 아직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홍준표 후보였거나 안철수 후보였으면 좀 얘기할 만한데 나머지는 얘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조금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덥석 물 필요는 없죠. 천천히 추이를 보고 이준석 후보가 필요한 시점까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할 겁니다. 단일화 텐트에 들어와서 지금 성급하게 와봤자 몸값만 낮춰줄 뿐이다 라는 어떤 판단에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할이 조금은 주목이 되긴 합니다. 중간에 이준석 후보도 만나고 뭐 한덕수 후보도 만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가교 역할을 통해서 단일화 빅텐트의 역할을 해보려는 생각이 있지 않냐라는 의중이 읽히긴 한데요. 다만 이 빅텐트라는 것들이 시간상 과연 텐트를 칠 만한 시간이 있을 것인가 라는 걸 봐야죠. 우리가 5월 11일이 후보 등록 마지막 시간이라고 봤을 때 네. 3일 날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이 끝나면 4, 5, 6, 7, 8, 9, 10 최대한 7일 있습니다. 네. 10일 날도 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그러면 7일 안에 빅텐트가 다 그 아래로 모여서 서로 간에 이견이 좁혀지는 최종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도 힘들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출된 후보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당내의 지도부나 중진들과 싸울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랬을 때는 단일화 빅텐트는 말로는 무성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사실상 원샷 경선에 이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텐트로 자리 잡기에는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시간도 촉박하다. 물론 시간이 뭐 일주일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를 본다면 한 자릿수에서 많게는 두 자릿수의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만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빅텐트라는 게 시간은 부족하지만 결국 말씀드린 대로 개헌뿐만 아니라 다른 비전, 미래를 두고 함께 공통의 분모를 찾는다면 또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정치공학을 넘어서는 그런 빅텐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게, 이준석 후보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본인이 차용하겠다 얘기를 했었고요. 한덕수 후보도 오늘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미 공통 분모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도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 모두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을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록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당이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변해야 된다는 그러한 표명을 하면서 희생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러한 비전, 미래,
그리고 본인의 정치 철학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빅텐트 정치공학적인 빅텐트를 넘어서는 어떤 가치와 미래 비전을 함께하는 그러한 빠른 통합이 오히려 더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에 모두 후보가 주목하는 이 자체가 이미 빅텐트의 물꼬를 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제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얘기 해볼게요. 네. 총평 듣겠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놀라울 만한 결과였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려고 이렇게 서둘렀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정치에 뛰어들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다소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절차상의 여러 가지 흥결들이 석연치 않은 게 많습니다. 5월 1일에 기를 잡아서 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규정과 관례를 무시하고 대법원장의 자의로 판단해서 이 부분을 너무 빠르게 진행된 거. 5월 1일 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고 5월 2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10대 1로 파기환송의 결과가 나왔지만 또 10명은 우연치 않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파기환송에 찬성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다음에 이 판결문에 반대 의견의 쪽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들. 페이지가 많다는 것들을 보면 대법원이 국민이 32일 뒤에 선택할 선택권을 미리 재단하고 예단해서 그 선택권을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했다는 부분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좀 심각한 어떤 그런 침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의 심정이나 그런 건 이해하지만 저는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빼고 대법관이 13분이 있습니다. 13분의 대법관이 어떻게 임명이 되냐면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7분이에요. 그 7분 가운데 2분이 이번에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분 가운데 3분도 찬성에 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대법원의 전원 심리를 통해서 대법관들이 정말 법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러한 대법관들도 다 반대했었어야죠. 하지만 5분 가운데 2분만 반대를 했고 3분은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저께 판결문에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토론, 표현의 자유 이것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로 특히 공직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 더 큰 막중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2심 법원에서 판단한 모든 발언이나 행위들을 하나하나 잘게 잘라서 판결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과연 유권자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봤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대법원의 판단은 어찌됐든 여야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따라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은 또 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뭐 6월 3일 안에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혹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선을 앞두고 네. 대법원에서 어떤 큰 파장을 던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제 내란에 대한 어떤 사태 속에서 내란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제가 넉넉히 당할 상황이었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이제 이 선거 내내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사람, 자격 없는 사람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선거전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시키거나 그쪽에 국민들의 선택을 끌고 들어올 어떤 뭐 빌미는 줬다라고 보지만 이게 본선이 끝나는 6월 3일까지 제3고의 확정 판결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또 이 사법부의 판단이 또 정치권의 운명,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합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헌법 84조에 대해서 소추의 영역이 기소에 제한되느냐 아니면은 재판까지 또 제한되느냐. 특권의 범위에 대해서 소와 추에 대한 규정들을 바로잡아달라는 헌재 판단이 나올 것이고 그 판단이 나오는 거에 여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정안정에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만에 하나 84조에 대해서 헌재가 소추는 재판까지도 중지되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추의 제한을 최소한 임기 동안은 보장해야 된다. 내란과 외환을 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라서 결국에는 또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됐다. 저 그래 봅니다. 예. 사실 소추라는 부분이 결국은 법 쪽에서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기소, 공소 제기만 의미하느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느냐 법 쪽에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우리 헌법에 형사상의 소추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의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의 탄핵 소추라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 봤을 때는 또 소추라는 용어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다 이런 또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최종 판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각심 재판부가 굉장히 독립성이 강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설사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판단에 대한 재판부는 각급 재판부에서 먼저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판단에 따라서 또 헌법 소원이라든지 권한쟁의라든지 여러 가지 또 법적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이번처럼 대통령 출마자가 자격과 관련해서 이러한 논란이 있었는지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직이 가지는 존엄성, 고귀함, 엄격성 이게 굉장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논란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출마에 따른 이런 불가피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물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이제 다시 고법에 내려가서 고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당연히 논란이 있고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번 개정되는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은 그런 개헌하는 헌법에는 지금 역대 대선 가운데서 이번 대선만큼 이러한 법적인 논란이 없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개헌에 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헌재 얘기는 이제 헌재로 가야 되는 것이고 대선 이후의 문제거든요. 84조는요. 84조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거는 본선에서의 이슈로 부각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파기환송, 그러니까 유죄 취재 파기환송도 피선거권을 사실상 박탈된 거 아니냐 정도의 주장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법적으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건 아니잖아요.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서 사퇴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는 선거에서 의외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판결의 이 저희들이 의도들이 더 회자돼서 결국에는 이게 역풍이 국민의힘 쪽에 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판결 왜 지금이냐 그리고 이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 자체가 사회적 혼란, 유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뭐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다는 의미에서 빠르게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머릿속에 사회적 혼란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였나요? 이재명 후보의 유죄를 파기환송을 한 것이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걸 혼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저는 그의 머릿속에, 그의 감정 속에, 그의 개인적 판단 속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다는 자체가 사회적 혼란으로 판단하고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한 게 아니었느냐
하는 우려가 그 대목에서 조금 꺼림직한 이유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너무 공격하시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 심리에 의해서 판결이 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원 심리 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러한 대법관도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전원 심리에 의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을 경우에는 고법에 다시 돌아갔을 때 고법에서 무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법에서 형량은 어느 정도를 결정할지는 고법의 몫입니다. 그 얘기는 최종적으로 이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그래서 그 유죄 취지에 맞게 고법에서 새로운 재판부가 배당이 된다면 형량은 고법의 몫이지만 유죄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법안을 좀 올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당선 시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있고, 앞서 공직선거법의 위반 사건에 대해서 출마를 제한하는 액수를 또 올리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를 지금 내야 되는가에 대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일단 헌법 84조에 대한 논박이 이 헌법 학계에서도 있습니다. 이 소추를 어디에 범위까지 볼 건지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에 미비점이 있다면 법률로서 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계속해서 어떤 갈등의 뭐 씨앗이 된다면 이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입법부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헌법 84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 공직선거법상에 있어서의 뭐 피선거권 박탈의 액수를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한다거나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을 했던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박모 의원이 아마 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게 그냥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의했던 것이지 이걸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뭐 공론화시켜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입법 폭력이 얼마나 심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얼마 전에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다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간 적이 있는데요. 모든 법률의 정점은 헌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을 넘어서는 법률안들을 너무나 많이 발의해요. 헌법재판소법만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우리 헌법에 6년이라는 임기 그리고 연임기에 관한 규정밖에 없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되는 그러한 법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중지한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개정. 우리 헌법에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에 대한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개정을 하려면 우리 헌법의 개헌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러한 헌법을 초과하는 헌법을 넘어서는 이러한 법을 개정하는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또 비판받는 게 단지 한 사람을 위한 법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입법 폭력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너무나 심한데 아무리 대선이 눈앞에 있고 대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리하게 강수를 두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국민의 몫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입법 폭력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눈에 비치면 입법 폭력으로 보이는데 원래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폭력적으로만 다 보이나 봐요, 세상이. 행정 폭력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헌법에 기초하지 않고 행정력을 행사하면 행정 폭력이죠. 그게 우리가 12월 3일 날 봤던 불법 계엄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본인의 비상 계엄의 통치행위를 저질러서 그게 파면의 이유가 돼서 행정폭력의 재단이 됐던 것이고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유권자의 선택권을 법원이 미리 판단함으로써 이런 헌법에 대한 기본, 본질인 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도 그러면 이것도 사법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기에 있어서 그럴 수 있으나 입법부는 법률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그거를 실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라고 입법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가 있죠?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제도적으로 사법, 행정, 입법이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자기 역할에 따라서 헌법이 허용하는 법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법 폭력이 되죠? 국회의원이 입법을 안 하면 왜 국회의원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폭력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조금은 과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게 법률안 재개정이죠. 그리고 예산심의죠. 그래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물론 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의 법률 재개정안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거여야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입법 폭력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위한 그러한 법률 졸속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이 대한민국 법률의 모든 정점인데 그 헌법을 넘어서는 법률안 개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권이 또 다시 도돌이표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법부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2심 선거법 무죄, 물론 그때 당시에 정치권인 국민의힘에서도 반박을 하고 2심 재판부에 대해서 비난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법원이 잘했다. 본인들이 불리할 때는 법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볼상사나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야가 모두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우리 재판부가 아주 강한 독립적인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신중하게 판단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원에 대한 존중, 법원에 대한 비난, 이것을 여야가 함께 고민할 대목이고 한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정말 보편적인 국민과 국익을 위한 그러한 입법을 행해야 한다면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되돌아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데 원래 법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어났을 때 무슨 법 이름을 붙여서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지요.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많은 부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정치인이 이 자리에 왔을 때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입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을 위한 법처럼 보인다면 그거는 그 사람만 뭔가가 특혜를 준다고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의 주장이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법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의한 법이 많은 사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과도하게 이재명 포비아에 걸린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민주당이나 제 개인으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 안 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상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원의 판단은 어떤 경우라도 마음에 안 들 대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다만 법원의 심리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그 또한 말을 못하게 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그건 조금 민주주의인 사회에서의 표현, 의사,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 하나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할 것을 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제 탄핵이 추진됐고 결국 사퇴하면서 투표가 불성립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 총리 사퇴가 연동됐다라고 명확히 얘기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총리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은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출마를 함으로써 그 빈자리를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선거의 공정성, 조기 대선에 있어서 최상목과 한덕수 두 분은 고위 관료로서 한 몸같이 그동안 위헌적인 행위를 저질러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권한대행이 서로 물려받으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한다면 이번 조기 대선의 선거관리 공정성은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민주당이 정책 부담을 안고라도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치 보복이죠. 대법원 판단에 대한 그런 정치 보복으로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한덕수 후보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한 몸입니까? 엄연히 다르죠.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의 탄핵으로 한덕수 당시 총리가 업무가 정지됐을 때 그때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 이어받은 것뿐이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말로만 민생을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미국과 2+2 관세 협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나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그 협상의 주역인 최상무 전 부총리를 탄핵을 했다? 이게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2조 대행이 들어선 상황에 얼마나 큰 혼란이 지금 오고 있고 2조 대행이 어쨌든 권한 대행으로서 관세 협상이나 이런 데 나서겠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 사람을 위한 법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양당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때 당헌 당규에서 후보 자격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격 요건에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기소가 됐을 경우에 그러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왜 이재명 후보만이 이러한 특혜를 봐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